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옛날에 히타치 그러면은 막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삼성에게 팔아넘겼다. 근데 그전에 뭐 중국에 팔아넘기고 대만에 팔아넘기고 했으니까 일본의 다양한 전기전자 산업들이 그랬으니까 히타치가 뭐 삼성에 넘어간다 해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야 옛날이요 하는 그런 기분으로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자주 뵈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얘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이 일본 기업 히타치를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히타치는 어떤 기업인가요? 히타치 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 종합상사. 그랬다가 이제 일본 전체가 전기,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절멸하다시피 했죠. 그게 주로 TV는 이제 삼성이나 LG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고, 일본 아직도 LCD인데 한국은 OLED로 완전히 넘어왔으니까 뭐 LCD 가지고 경쟁력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거의 다 접었고,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이쪽도 보니까 중국이 뭐 거의 한 20~30% 차지하고 있어요. 30%, 40% 가까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삼성이나 LG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소니가 뭐 조금 한 5위 정도 있고 이런 식이야. 근데 히타치도 최근에 거의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중에서 다 축소되고 하다가 이제 삼성한테 넘긴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것 그쪽인데, 그러면 이제 히타치는 어떤 쪽으로 주로 많이 하냐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수입이 나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해결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보수 보완 이런 쪽으로 인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또 뭐냐 그 전동기 뭐 기계적인 그쪽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 좀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국내 뭐 시장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자기 주 종목이 아니겠다 해 가지고 거의 철수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타치가 뭐 회사가 뭐 완전히 축소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쪽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사게 되면은 히타치를 예를 들어서 샀어. 삼성이 그걸 인수를 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걸 히다치를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일본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히다치의 뭐 그 무슨 판매망 같은 거 활용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는 않겠나. 그래서 아직도 어느 회사가 산다는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의 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얼마 전까지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갤럭시가 삼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팔렸어요. 삼성이라는 로고가 붙으면. 일본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게 없잖아 좀 있었어요. 왜냐? 일본의 가전제품 뭐 이거 반도체 뭐 다 뺏어갔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안 좋은 마음이 좀 있긴 해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일제가 최고다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TV 같은 경우는 뭐 LCD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OLED 삼성이나 LG에 게임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TV가 일본인들도 OLED에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TV는 삼성이나 LG 쪽으로 많이 이제 좀 기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갤럭시라는 용어만 쓰고 삼성이라는 로고를 지워을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삼성이라는 로고를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삼성이. 그리고 일본에서도 삼성이라는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니 써보니까 좋으니까 가성비도 좋고, 그러니까 약간의 적대감보다도 이 편리함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도 삼성 갤럭시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자들 있잖아요.
기술자들이 일본에서 반도체가 이제 성했다가 흥망성쇠로 이제 쇠하면서 거기에 있던 기술자들이 삼성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삼성에서 일본의 그 반도체 기술을 이제 전수도 해주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기술자들이 삼성에서 한 2, 3년 정도 생활하면서 삼성은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있었던 히다치라든가 뭐 그 반도체 메이커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삼성은 복지도 좋고 봉급도 뭐 일본에서 받던 거에 3배, 4배 받았으니까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 비해서 삼성은 천국이다. 그렇게 기사를 이렇게 크게 썼는 걸 내가 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는 또 어쨌든 대우도 잘해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에서 작업할 때보다 한국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지금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반도체 생태계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삼성이 반도체가 한동안 이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뭐 아이폰 18인가 거기에 이제 센서도 이제 넣는다 그러잖아요. 카메라.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동안 조금 움츠러들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지는 징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그리고 메모리는 뭐 여전히 압도적이고 그런 거 보면은 반도체는 일본하고 삼성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동안 거의 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세계에서 꽤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반도체 발전 전략 3단계 해가지고 1단계가 외부에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유치해 오는 거. 일단 일본 땅에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팬데믹 때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자동차가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한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겪고 나서는 야, 이 반도체는 내 땅에 일단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거의 경제 안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 문제를 보는 거죠. 국가 기관산이 흔들릴 수도 있다. 반도체를 못 구하면은. 그러니까 내 땅에다 생산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쓸 때 필요할 때 쉽게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SMC를 유치를 했어요. TSMC 처음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보조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안 올 리가 없죠. 그래서 TSMC가 1공장 짓고 2공장 지었어요. 1공장은 뭐 28나노 그러면은 그게 10년 전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10년 전 기술에서 보조금 왜 주냐. 그럼 우리 그 일본 반도체 발전에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는다. 근데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은 어디까지 와서 멈췄느냐면 40나노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TSMC 28나노도 사실은 일본 기술자들이 있어서는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2나노, 3나노 그러는데 28나노는 너무 오래된 기술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막 받으니까 이제 또 일본 정부가 제2공장을 짓자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7나노까지 상당히 이제 좀 훨씬 더 올라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2공장까지 1공장, 2공장 짓고 3공장까지도 일본 정부가 요구는 했었어요. 근데 TSMC가 3공장은 뭐냐? 3나노, 2나노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일본에다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술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대만이 그건 아니다. 7나노까지 뭐 하면 벌써 한참 지난 기술이니까. 그래서 지금 2나노 공장까지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일본 반도체 공장을 만들자. 이게 파운드리라는 거죠. 반도체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있고 그건 아시죠? 팹리스라는 건 설계만 하는 거고 공장이 없다는 것을 팹리스라고 그러죠.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뭐 아주 중요한 것들 다 설계는 미국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맡기는 게 제조를 위탁하는 데가 파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명한 데가 TSMC, 대만의 TSMC. 그러니까 TSMC를 일본에 유치를 했잖아요. 그것도 나무 공장이죠. 남의 공장이니까 내 공장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랩피더스인데 랩피더스 만드는데 한 5조 엔 정도 든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미국의 IBM이 이제 2나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일본에서 양산할 의향이 있느냐 타진해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덥석 물었죠. 그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올해 2024년 4월 달에 시제품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7, 8월 뭐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은 나왔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고 2027년 되면은 그걸 이제 양산한다. 2나노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자금 문제하고 인재 문제인 거예요. 일본에는 얘기했잖아요.
기술자가 40나노 기술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최근에 어때요? 우리 미국에서 현대하고 LG 에너지 뭐 솔루션이니까 거기 기술자들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거 뭘 말하냐면은 미국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으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의 랩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공장을 지어서 지금 뭐 가동되고 있는데 2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과연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다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과연 그만큼 많은 기술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피 터지는 경쟁을 할 거예요. 새로운 기술자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랩피더스도 그게 가능할까?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금 문제인데 사실 5조 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양산까지. 그런데 처음에 일본의 대기업 8개 대기업이 같이 해보자.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그 좋다 해서 일본의 유명 그 대기업들은 7개가 다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뭐 소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히다치라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대기업들이 7개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한 개의 아주 메가뱅크 은행이 그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각 대기업들이 10억 엔씩밖에 자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70억 엔하고 은행이 3억 엔, 73억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조 엔이 필요한데. 그럼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다 돈 내느냐? 일본 정부가 다 돈 내요. 그 지금까지 거의 한 1조 엔 가까이 지금 일본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4조 엔 더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어차피 기업들이 이게 안 내면 정부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내면 1조 엔 투자했는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일본 정부가 좀 고민이 있죠. 자금을 그렇게까지 계속 일본 정부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자금 문제하고 기술자 문제. 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두 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래서 일본은 이 랩피더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D램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가장 잘하는 데가 TSMC고, 그 다음에 삼성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랩피더스가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미국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아요.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하게 되면 일본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니, 뭐, 그동안 일본의 전자 산업들이 뭐, 홍콩에다가 넘겨주고, 대만에다가 넘기고, 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이제. 이미 일본 전자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고, 거의 뭐, 다 그냥 외국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대만, 중국, 한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 쪽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옛날에 히타치 그러면은 뭐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삼성에게 팔아넘겼다. 아니 그 전에 뭐 중국에 팔아넘기고 대만에 팔아넘기고 했으니까 뭐 일본의 다양한 이제 전기전자 산업들이 그랬으니까 뭐 히타치가 뭐 삼성에 넘어간다 해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야 옛날이요 하는 그런 기분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누가 일본의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역시 다카이치 사나에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이 두 사람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인기로 보면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은 뭐 대표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거의 아바타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성 의원인데 아베 총리가 뭐 전적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 아베파는 지금 아베가 없으니까 아베 대신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어주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그동안 어쨌든 아베파가 제일 큰 파벌이었고 지금은 파벌이 뭐 해산되긴 했습니다만 해산은 됐지만 여전히 그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보수 또 상당히 울트라 우익 이런 쪽들은 전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해요. 이 사람이 워낙 그 울트라 우익이라요. 뭐 나치를 지지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총리가 되면은 매년 야스쿠니 진짜 참배하겠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야스쿠니 참배라는 게 일본에서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베 총리도 그렇게 자기도 뭐 아주 방방 떠면서 매년 참배하겠다 했다가 딱 한 번 참배하고는 그 뒤로 못 했죠. 근데 유일하게 총리 시절에 매년 참배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고이즈미 준이치로.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은 매년 그렇게 참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특이한 게요. 그분은 어쨌든 역사 반성을 했어요. 명확히. 한국에도 그러고 중국에도 그러고 역사 반성을 하면서 야소민주자가 참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역사 반성만 하면 우익들한테 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반성은 하되 우익들을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참배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약삭빠르다 그럴까? 그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고이즈미 전 총리가 매년 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역사 반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꼭 새겨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니까 뭐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사네 같은 경우는 역사 반성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다카이치의 등장으로 일본 내 시위가 심해졌나요? 예를 들어서 이시바 시게루를 지지했던 사람,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퇴임하기 전에도 이시바 시게루 퇴임하지 마 그러고 막 그 데모가 막 있었잖아요, 그죠? 데려오지 마라 그러고 그게 참 자민당 내에서는 막 끌어내려고 난리인데 여론은 오히려 내려오지 마, 야당에서도 지지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 하니까 바로 이시바 시게루가 물러나게 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울트라 우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 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일중 관계, 중일 관계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역사 반성 제대로 안 하면서 매년 이제 여성을 참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민당이 소수당이잖아요. 과반을 차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야당하고 연합을 해서 아니면은 정책마다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당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 정책 같은 거 야당이 협조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돼야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쉽게 가능할까? 그렇긴 한데 뭐 또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정당이라는 참정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이 참정당이 하는 얘기들이 보면 상당히 우익적이에요. 헌법 개정안 보면은 이거는 울트라 우익이 군국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마찬가지 정도로 하여튼 헌법 개정안 보면은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이제 헌법 학자들이 얘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한석이었던 정당이 15석으로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참정당이 울트라 우익이니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이하고는 어느 정도 결이 맞을 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15석 이쪽에 하고 이제 합쳐지면은 문제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총재가 되려고 되면은 문제는 뭐냐니까 공명당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열린여당이잖아요. 공명당은 우익들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게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공민당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도 또 숫자는 또 적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채울 수 있는 다른 야당하고의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보는 거고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고이즈미 신지로도 아버지가 매년 야수군 이제 참배했으니까 본인도 참배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고이즈미는 어쨌든 그렇게 뭐 평소에 하는 얘기가 막 울트라 우익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왜 이시바 시게루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계속 협의도 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강요로 최근에 막 들어갔고 이시바 시게루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가 강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본은 묘한 게요. 총리했던 사람이 다음 그 내각에 강요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농수산성 장관 이게 지금 과거에 이시바 시게루도 그 농수산성 그 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회가 좀 있어요. 계획을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번 총리에서 계획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고이즈미가 농수산성 장관이었잖아요. 쌀 문제를 막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비축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하다가 여전히 아직도 쌀 값은 높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고 농수산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가 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가 고이즈미 신이라고 두 사람이 지금 경쟁할 텐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방금 얘기했듯이 울트라 우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 요인이 있다 그랬죠. 고이즈미 신진은 뭐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이 사람 아직 경험이 일천해. 강요를 오래 해본 적도 없고 외무성 장관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총리로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사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계속 강요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총리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기도 많고, 뭐 아버지도 총리였고, 일본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 총리였던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총리 안 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상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세 사람이 그때 경합을 할 때에 세 사람 후보로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했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 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그냥 아웃돼 버렸다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이즈미 씨가 총리가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 해가지고 1년 만에 또 물러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총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카드를 너무 일찍 써가지고 이게 그냥 버린 카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거기서 제3의 인물 얘기가 좀 나와요. 누구냐면은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 뭐 관방장관을 오래 했고 그 앞에는 뭐 그 간사장도 했고 그랬어요. 앞에 기시다 총리 있죠? 기시다 총리의 파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50대 중반, 60대 초반 뭐 이 정도 될 연령인데 식견도 대단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종영대 나와서 하버드 대학 공부했으니까 뭐 상당한 그 지적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온건하고 다 좋은데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일본 사회에서 그렇죠. 어느 사회에서나 강력하게 끌어지고 뭐랄까 정의롭지 못하다 할 정도로 내 식구는 끌어안고 저건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거든. 자기 그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아베는 내 식구는 막 아무리 비를 저질러도 그냥 감싸주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냥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지지도가 엄청났었죠. 근데 이 하야시는 그런 성격하고는 정반대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야시가 제일 그래도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색깔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정도 한 1, 2년 정도 건너 뛰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하야시 총리설도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그 참정당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의 글을 봤는데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왜 인기가 있었나 이것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제일 첫째가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정당들은 전부 뭐 세금 감세 뭐 생활에 밀접되는 뭐 지원금 얼마 내놔라 뭐 대부분 거기에 모든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전 세계가 막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거기에 이 참정당 대표가 일본의 국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국가를 논하면서 저편 포스트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편 포스트가 왜 나오냐 하니까 일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존의 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왔던 거야. 왜? 모든 일본의 국민들이 좀 지금 뭔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려나. 우리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트럼프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고 전쟁하는 거나 중국이 대만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나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계속 불안한데 일본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야. 토론에. 자민당도 그러고 아주 입헌민주당도 그러고 웬간한 정당들이 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참정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귀가 솔깃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깊게 하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선거에서 쟁점에서 소외됐던 그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걸 긁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40, 50대에 과거에 그때 고용이 아주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 세대들란 말이에요. 그 세대들이 제대로 직장을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정신적인 카타르시스가 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언급해 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뒤처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이었는데, 자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민당은 항상 보면은 가진 자들, 대기업,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헌금도 거기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됐던 이 층들이 이 참정당이 그걸 언급해주고 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니까, 가정주부들 있잖아요. 가정주부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하니까 대체로 부부 같이 이제 돈을 버는 그걸 맞벌이, 한국에서는 맞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많이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 애를 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하면 바로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업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들끼리 모이면은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전업주부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능하고 뭔가 하여튼 부족하고 이런 사람 취급을 얻는 중에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전업주부들이. 근데 참정당 대표가 전업주부들한테 상당히 배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긁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동수당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한 번도 그 투표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40, 50대 그 여성들이 상당히 참정당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투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참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거기에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울트라 우익적인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우익적인 마인드라는 거는 저펜 포스트라는 거. 그 저펜 포스트는 왜 나왔냐니까, 일본에 지금 그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얘기 들어갔죠. 관광객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습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실습생, 일본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외국인들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견습생, 실습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는데, 이게 가끔 무슨 살인사건 한번 나면은 그게 이제 대수특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은 무슨 범죄 집단인 양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좀 진보적인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통계치를 딱 보여주면서 사실은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왜 너무 그렇게 괜히 그렇게 외국인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는 못 하는데,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얘기하기에 좀 껄끄러웠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우익이라고 그러냐니까, 일단 저편 포스트라는 거, 외국인 배척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하고, 헌법 내용이, 이 사람들이 만든 헌법 개정안 자체가 완전히 전전으로 돌아가는 군국주의적인 마인드가 거기에 녹아있더라는 거죠. 개인 주권이 아니고 국가 주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우익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리버럴한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정당을 상당히 비판해요. 그런데 마구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익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 아까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얘기들은 한번 새겨들을 만한 얘기들이다. 인기가 올라간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